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배인순 변호사입니다. 네, 김정환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소년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해요. 소년법은 네. 사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몇 년 만에 한 번씩 항상 이슈가 됐었어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소년이란 이유로 처벌을 매우 경하게 받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옆에 계신 이제 김 변호사님이 하셨던 사건 중에서도 좀 고소인 즉 피해자 측에서 굉장히 억울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한번 그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그쵸, 주시겠어요? 뭐 여러 번 사실은 저희가 유튜브도 찍었고 보도도 많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그 가해자는 제 왼번방 사건하고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게 소년 형사 사건이 아니고 그냥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오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다 비공개로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소년 보호 사건은. 그래서 추측하건대 아마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면 소년원 2년 처분이 아마 났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이제 끝난 사건이 있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소년 보호 사건을 안 하고 일반 형사 사건으로 가면 형량이 어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네. 그냥 성인인 가해자다라고 네. 생각했으면 일단 음란물 제조, 아동 청소년 음란물 제조가 최하 5년 이거 다 합해서 몇 년 정도 나왔죠? 최고자는 8년? 8년. 최소 8년 정도 나올 것 검사 같아요. 구형도 했었나요? 검사가 구형을 8년 했어요. 검사 구형을 네. 8년 했던 사건인데 네. 사실 8년 들어갔다 나와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전과 기록도 남고 사실은 여러 가지 이제 부수 처분들이 따르게 될 텐데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정법원으로 송치됨에 따라서 2년의 소년원만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전과도 그렇죠. 안 남죠. 전과도 안 그때 남죠. 그 가해자가 몇 살이었죠? 중학교 2학년일 거예요. 중학교 2학년이면 만 15세 정도 되나요? 만 14세? 만 14세.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사실 중학교 2학년이라 그래도 네. 초등학생을 막 협박하고 영상을 찍고 이러는 것들이 가장 큰 범죄라는 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소년원만 갔다 오면 된다. 14세에 들어가면 16세, 고등학교 1학년 내지는 2학년 때 네. 나온다는 거죠. 이러한 점들이 바로 소년법의 문제라는 겁니다. 물론 소년법의 목적 자체는 어린 친구들이 좀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인생의 굴레로 남기지 않고 교화시켜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뭐 그런 취지죠. 그런 취지이긴 한데 피해자 입장에서 이제 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뭐 엄청난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2년의 소년원만 갔다 오고 끝이다. 특히 피해자 어린 초등학생 피해자 그 피해자의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때 실제로 피해자 부모님과 얘기도 나눠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여러 번 어떤 말씀하시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사실은 본인들 탓이라고도 생각하시는 게 생겨요. 오히려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자기의 아이를 잘 뭐 케어하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네. 오히려 네. 자책감도 갖추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비난받아야 될 대상이 어떻게 보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좀 많이 안타까웠고 뭐 이 소년법 자체의 취지는 저도 사실은 공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사례에서 소년법에 제가 볼 때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이 그 부분 좀 얘기해 주시면. 소년법의 취지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형벌권을 발동시킬지 말지 그 문제인데 국가 형벌의 목적은 보통 이제 세 가지 정도 피해자 당한 만큼 돌려준다. 약간 응보의 개념이 하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처벌을 강하게 함으로써 잠재적 범죄자들이 약간 무서워서 못하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고 그리고 형벌로 함으로써 범죄자가 다시는 범죄를 안 일으키게끔 교화하는 목적 크게 세 가지 목적이 있을 텐데 소년법의 목적은 교화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소년들이 아직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네. 부분이 있고 네. 실제로는 저희가 사회 정책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범죄도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범죄도 제가 볼 때 대물림된다고 할 수 있나? 그러니까 가정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맞습니다.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다소 이제 위기
가정이라고 하는 곳에서 위기 청소년이 발생이 될 수 있고 그 인원들이 아직 본인이 이제 성인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부분은 한 번쯤 교화를 해서 정상적인 성인으로 내보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입법적 고려가 있는 거죠. 저는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말에 너무나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소년, 어린아이의 책임으로 한정 지우기에는 너무나 힘든 가정 속에서 살아왔다거나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아왔다거나 그렇죠. 너무 뭐 부모님이 뭐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거나 이런 가정 환경 속에서 이제 죄를 저지른 애들은 무조건 그 어린 친구의 탓만 할 게 아니고 그렇죠. 그 가정을 보살펴주는 보살펴주지 못한 사회적 책임도 있다라는 게 소년법의 시작이기도 한 것 같고 사실 그 취지 자체는 공감이 돼요. 모든 법조인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년법 개정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 소년법이 괜찮다라는 여론도 상당 부분 존재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인데 문제는 이걸 과연 소년 보호 사건으로 가는 게 맞나? 아닌가 싶은 사건들도 소년 보호 사건으로 많이 간다는 거예요. 어린 친구들이라고 해봐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 2학년 마냥 어리다고 할 수 없는 친구들이 얼마 전에는 막 차를 훔쳐가지고 막 그렇죠. 달려다가 막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까지 소년 보호 사건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너무 쉽게 소년 보호 사건으로 보내는 게 아닌가? 말씀드렸지만 최고로 세게 처벌받아봐야 소년은 2년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친구들은 갔다 와서 막 소년을 갔다 왔다고 약간 하나의 훈장처럼 여기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과연 이게 예방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그걸 보고 느낀 더 어린 친구들이 나는 저게 무서우니까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할 것인가? 아니면 저렇게 해도 전과도 안 남네? 소년이 2년 갔다 와봤자 고등학생이네 이렇게 생각할까? 저는 후자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거 보면 소년법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문제고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배 변호사님이 길게 말씀하셔서 취지가 그건가요, 결국엔? 소년법 자체는 공감이 되나 실제로 너무 쉽게 소년보호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이제 검사 입장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형사 사건으로 하거든요. 소년 형사 사건으로. 근데 그 소년 형사 사건이 소년보호 사건으로 다시 넘어왔을 때 이거를 불복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 절차 내에서 피해자가 아예 소외되어 있는 게 제가 볼 때는 제일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촉법소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사 만 14세 미만은 아예 처벌을 안 받잖아요. 그렇죠. 만 14세 미만은 사실 어떤 짓을 해도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없잖아요. 근데 이제 소년법에 따라서 10세부터 14세는 소년 보호 사건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긴 하단 말이에요. 소년원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논의의 핵심은 제가 볼 때는 10세부터 14세의 경우에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는 형사 사건으로 갈 수도 있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가 제가 볼 때 사안의 본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안에 따라서는 형사 사건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는 만 14세 미만은 처벌하지 못합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주마다 다른데 7세에서 10세 정도, 그러니까 11살부터는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주도 있고요. 심지어 8살부터 처벌할 수 있게 하는 주도 있습니다. 미국 훨씬 낫죠. 보통 이제 영국과 미국이 미성년자 처벌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있고요. 독일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4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여론은 이걸 한 살 더 낮추자, 2살 더 낮추자 이런 생각들이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이면 사실 사실 어리긴 하지만 마냥 무조건 어리다 라고 하기 좀 애매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중학교 1학년짜리가 살인을 했다. 근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런 건 좀 법 감성에 어긋나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정말 미칠 노릇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을 기준으로 해서 10세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10세 이하는 정말 제가 볼 때는
어린이인 것 같은데 아, 네네.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는 제가 볼 때 조금 보낼 사건만 보내면 이 소년법 자체는 크게 문제되지 없는 않습니다. 것 같아요. 네. 안 보낼 사건까지 다 보내버리니까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소년보호 사건, 맥시멈 소년한 2년. 네.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죠, 그렇죠? 그렇죠. 불합리하기 때문에 보낼 사건이 뭔지 아닌지를 잘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그렇죠. 기준이 첫 번째 생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네. 지금 그 이 법에 따라서 사실은 아예 출판물에서 보도하거나 방송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요. 이 그러니까 소년법. 이제 소년법의 네. 사건에 네. 소년법에 따라서 이제 제가 N번방 뭐 특정 인물을 얘기하기 좀 그런데 네. 제가 볼 땐 그 N번방 특정 인물 공범자 중에 한 명은 제가 볼 때 소년인 것 같거든요. 이 법에 따라서 19세 미만. 만 19세 미만? 네. 그러면 지금 소년법 68조에 따라서 아예 보도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 소년이 뭐 어떤 혐의 사실을 갖고 있는지, 그렇죠. 얼굴 어떤 공개하거나 내용을 갖고 있는지 누구지 추측할 수 있게 아예 못하게 돼 있어요. 보도할 수도 없고, 그래서 따라서 보도한 사람도 처벌하고, 보도한 사람을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 그러니까 이런 그걸 거는 발행한 신문도 처벌하게 돼 있고, 네. 발행자도 처벌하게 돼 있고, 네, 방송인도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네, 일단은 뭐 서로 상치되잖아요. 그 형법법상 공개할 수 있게 돼 있는 거랑 이 법이랑 상치가 되고 실제로 이게 사안에 따라서는 제가 볼 때 출판의 자유, 언론의 출판의 자유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실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 개별적이지 않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소년 형사 사건이나 보호 사건을 보도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이게 사실은 취지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 네. 이제 언론에서 함부로 낙인을 찍지 말라 이런 취지인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19세 미만의 형사 사건을 모두 보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이 법이 과연 정당한가에 그렇죠.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있어요. 같아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보도가 다 이루어지고 있긴 하죠, 그렇죠? 네, 그런 것 같긴 하지만 네. 이게 실제로 처벌을 하려고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런 게 사실은 그 언론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소년법으로 처리되는 사건은 아예 비공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말했던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어떤 처분이 나왔는지, 어떠한 이유로 그런 처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문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소년 보호 사건으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넘어가서는 안 되고, 넘어갔을 때는 피해자가 감내해야 될 것이 너무 크죠.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저희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